네, 집중 분석 시간 첫 코너 이어갑니다. 시장 전략에 대한 고민 오늘 이분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인플바이오 리서치 이혜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네. 내일부터 이제 또 10월입니다. 바이오가 하반기에 사실 미들맨, 주도주 역할을 좀 했었는데 최근에 고점 이후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전히 이 구간은 매력적인 구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네. 자, 먼저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를 드러내면서 대표적인 수혜주로 볼 수 있는 제약 바이오가 크게 이제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추가 인하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자본 조달에 있어서도 유리한 환경이 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기대해봐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뭐 지금 0.5% 정도 인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금리 수혜가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향후에 0.5% 정도 추가로 인하된 아마 시점으로 보면은 내년도 초반 정도부터는 약간씩 온기가 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글로벌 경쟁력을 이제 입증한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자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또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있어서 이 금리 인하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겠는데 그 기업들 안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 잘 골라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 가장 잘 간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네. CMO, 뭐 CDMO 관련주입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 수혜로 급등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조정권에 들어갔는데 최근에 또 우시바이오 쪽은 제외가 됐다. 뭐 이런 내용은 오보였다.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생물보안법 수혜 기대감은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주가가 올라서 다소 부담스러운 진입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생물보안법에 의한 중장기적인 수혜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시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시장에서 약간 그 뒤로 제외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론자라든가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우시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비임상이라든가 임상 초기 단계, 그러니까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 CDO와 관련된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미국에서의 사업 비중을 보면 58%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측면에서 그 CDO 부분에서 사업 구조가 유사한 론자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CDO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할 것이다라는 거죠. 한 가지는 유예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 생물보안법이 2032년 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네. 단기적인 그런 수혜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명한 거는 우시바이오로직스의 매출 성장률이 아마 점차 조금씩 하향되면서 그 수혜를 우리 국내의 CDO 그리고 CDMO 업체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체크해 봐야 하는 이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폐암 신약인 랭라자의 기술 수출로 또 재평가받았던 유한양행이요. 네. 향후에 받게 되는 마일스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하는 시사점도 있을 것 같고 글로벌 연매출 1조 원 넘어서는 블록버스터급 네. 의약품이 탄생했다. 이렇게 기대해도 괜찮을 걸까요? 네,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유한양행의 랭라자가 승인이 된 시대하고 그렇지 않은 시대는 분명히 갈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랭라자가 상업화가 되는 그런 의미를 좀 찾아본다 그러면은 기존에는 임상 3상에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신약으로 전혀 승인이 되지 못했죠. 그런데 랭라자가 요번에 드디어 승인이 된 겁니다. 그것도 항암 치료제 분야가
치료 분야에서는 가장 크고요. 그중에서도 비소세포 폐암은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 가장 큰 시장에서 렉나자가 드디어 신약으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블록버스터의 가능성은 높아졌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이 렉나자의 사례를 보면은 국내 물질이긴 하지만 임상 후기에서 빅파마,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에게 기술 수출되었고 임상 3상을 빅파마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국내 물질에만은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임상 3상의 성공 확률이 한 58%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과거와 달리 글로벌 임상 성공 확률이 적용될 수 있는 시대로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상업화입니다. 우리가 그 치료제 FDA 승인을 받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팔 것이냐 하는 것인데 빅파마가 마케팅을 주도합니다.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국내 원화로 20조 원 이상의 마케팅에 돈을 퍼붓습니다. 따라서 이 렉나자의 성공 가능성도 대단히 높아졌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임상 성공 확률이 바뀌었다라는 거하고요. 또 상업화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또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항암제 시장에서는 이 ADC 플랫폼 기술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목할 기업은 알테오젠이나 셀트리온 정도인 건지 요즘 워낙에 또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좀 보고 계시는 유망주가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종목들은 ADC와 관련은 있지만 네. 아주 관련이 높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다른 게 있다는 네, 거죠? 주가에 네. 미치는 영향은 다른 업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ADC라는 플랫폼 이 모달리티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달리티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는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항체와 그다음에 컨주얼이라는 그 링커를 잘 연결시키는 그런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글로벌리 가장 임상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두 번째는 ABL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단일 항체를 붙이지 않고 이중 항체를 ADC에 붙였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더 높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오름 테라퓨틱입니다. 이 오름 테라퓨틱은 아직 상장은 되지 않았는데요. 11월 정도에 상장될 예정인데 단백질 분해제를 항체와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ADC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DAC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름 테라퓨틱까지 이 세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총 세 종목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중에 상장되어 있는 리가캠 바이오와 ABL 바이오는 오늘도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 좀 주도주들이 소폭 오르거나 아니면 약간의 조정이 나오는데 이쪽은 둘 다 오르고 있거든요. 네. 이런 좀 다크호스 같은 종목들도 꾸준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HLB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바이오 쪽은 참 종목별로 뉴스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또 간암 신약인 리보세나립 죄송합니다. 네. FDA 허들을 한 번 더 넘을 네. 수 있을지 이 제도전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요. 네. 누구도 확답을 말씀드릴 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캄렐리주마비랑 같이 병용하는 그런 간암 치료제인데요. 중국의 이 캄렐리주마의 생산 문제, CMC 문제를 FDA에서 거론을 했고 따라서 보안 요청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서류를 제출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본다 그러면은 임상 3상 물질이 임상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효성을 입증을 했을 때 신약으로 승인받을 확률은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승인될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FDA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한 그런 사항들이 까다롭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좀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미중 갈등 그리고 이러한 영향이 어떻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이 다소 우려됩니다. 따라서 좀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결과에 대해서 너무 긍정하게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비만 치료제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위고비가 드디어 10월 둘째 주쯤에 국내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관련한 기대감에 사실 이쪽 관련주들이 많이 네. 올라왔었거든요. 네. 오늘도 이제 유통을 대부분 담당할 것으로 보이는 60% 정도 담당할 것으로 보이는 블루엠텍의 시세가 네. 좋았었습니다. 관련주들 꾸준히 일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고 보세요? 네.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시장은 이제 삭센다하고 큐시미아 중심으로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었고요. 시장 규모는 한 1,800억 정도 비만 치료제 국내 시장이었었는데요. 향후에 위고비, 그다음에 향후에는 또 젯바운드 같은 치료 효과가 훨씬 월등한 치료제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완전 재편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타임라인으로 설명을 드리면 2027년 정도 한미약품의 에페글레나타이드가 상업화가 된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만 좋다 그러면은 치료 효과는 싹센다하고 그다음에 위고비 그 중간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9년도 되면은 시장도 굉장히 높게 올라오겠지만은 한 15개 이상의 약물들이 치고받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GLP-1 같이 이 위고비라든가 젯바운드 같은 GLP-1 약물이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또 이쪽에 있어서도 꾸준히 지켜봐야겠네요. 관련주들 최근의 시세가 또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뉴스에 따라서 잘 갔던 어떻게 네. 보면 바이오 안에서도 참 주목을 많이 받았던 섹터들을 다 짚어봤는데 네. 반면에 유전자 가위나 뭐 의료 AI 쪽은 약간 소외된 느낌도 네, 없지 않아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바이오테크 쪽은 뭐 실적을 낸다든지 네. 확실한 수치로 보여주려면 시간이 더 걸리는 걸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러한 질문을 해주시는 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유전자 치료제가 지금 엑스비보로 카스게비 같은 경우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겸상적혈구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고요. 그래서 엑스비보다 보니까 카티처럼 치료하는데 다소 불편합니다. 그래서 한 9개월 정도 환자가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긴 거죠. 거기다 유전자 편집 치료제는 이제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런 가격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인비보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 환자의 편리성, 그 다음에 치료 시간이 이렇게 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격도 좀 내려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그런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AI와 관련해서는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 투자들이 글로벌리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국내 아니면 글로벌 회사들은 그런 그 승기를 잡기가 다소간에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아직까지 그 글로벌 시장 안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정말 많은 섹터 오늘 네. 이야기 나눠봤거든요, 네. 저희가. 하반기에도 여전히 제약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큽니다. 주도주로 자리매김 잘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포트 전략과 함께 네. 유망주를 꼽아주신다면요? 네. 바이오는 변동성도 굉장히 큽니다. 네. 그거는 바이오의 기본적인 속성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공부로서 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까다로운 시각으로 종목을 선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까다로운 시각으로 종목들을 봤을 때 리가캠 바이오라든가 뭐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퓨처캠이라든가 피엔텔
TNL,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름 테라퓨틱 등이 자격을 갖춘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옥석 가리기가 그 어느 섹터보다도 또 중요할 것 같은 제약 바이오 쪽에 있어서 여러 종목들을 꼽아주셨습니다. 앞서 저희 체크해봤던 ADC 플랫폼 기술 관련해서도 다크호스로 말씀해주셨던 세 종목 들어가 있었고요. 이외에도 퓨처캠 같은 종목들 언급해주셨으니까요. 한번 또 최근의 뉴스들과 시세 확인해 보시면서 포트에 한번 담아보시는 건 어떨지, 공부해 보시는 건 어떨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인플바이오 리서치 이혜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